이번 시간에는 2부 주제 살아있는 유산의 그 첫 번째 논문 사례입니다. 제목이 숨겨진 문화유산, 부제로 탄자니아 남부 킬로아섬의 세계유산을 둘러싼 관광과 신앙입니다. 이 논문의 요전이 이렇습니다. 유형의 세계유산 속에 존재하는 그 신앙생활, 신앙이라는 무형유산은 변화하기가 참 쉬운 존재더라. 그것을 탄자니아 남부에 있는 킬로아섬의 세계유산을 사례로 살펴본 논문입니다. 그래서 이 킬로아섬의 유적지가 이제 세계유산으로 등재되면서 관광객들이 많이 조금씩 이제 찾아오게 되고 연구자가 들어가서 또 조사를 하고 그러는데, 이 관광객이나 연구자가 알지 못하는 그런 기도 장소가 있더라. 그래서 이 점에 주목을 한 필자는 지역적 가치를 지닌 이 기도처, 즉 기도 장소를 탁월한 보편적 가치를 지닌 유형유산과는 별개로 보호해야 함을 제안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논문을 읽어봤을 때 참신했던 점은, 유형유산 속의 무형유산은 주민들의 신앙생활과 밀접하게 관련되어 있다는 것. 그 다음에 그 신앙생활을 할 때 그들은 숨겨놓은, 외부인들이 모르게끔 숨겨놓은 어떤 기도처에서 신앙생활을 실천하고 있는데, 유형유산만 보호할 것이 아니라 이러한 무형유산도 별도로 보호를 해야만이 유형유산과 무형유산이 공존 가능할 거다라는 논의입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이 논문의 독창성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자, 조사지를 보게 되면요, 탄자니아가 이렇게 있습니다. 나라가 이렇게 있고, 그 다음에 이 킬로아섬이 있는 곳은 킬로아섬이 있는 곳은 여기인데, 이것을 조금 이렇게 확대를 한 것이 지금 오른쪽에 보이는 사진입니다. 그래서 킬로아섬은 다양한 주가 있는데, 린디주의 행정구역상으로는 린디주에 속합니다. 자, 킬로아섬이 이렇게 있고요. 다음에 섬 규모도 뭐 그렇게 크지를 않습니다. 특히 여기 네모나게 제가 이렇게 테두리를 쳐놓은 이곳이 주로 유적들이 있는 그러한 장소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 강의를 좀 더 이해하기 위해서 제가 도움이 될 만한 킬로아섬 관련한 동영상을 몇 개 제가 이렇게 추려봤습니다. 그래서 이제 특히 첫 번째 있는 영상, 킬로아섬의 역사를 소개를 겸한 유적들을 쭉 소개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기본적으로 이렇게 영어로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만은 자동 번역기인 한국어를 활용하시면은 좋을 것 같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영상도 이 강의를 이해하는데 도움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네 번째, 다섯 번째도 사실 조금 앞의 내용들과 중복되는 부분이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은, 그러나 앞에 영상에서 다루지 않는 그러한 내용도 포함되어 있기 때문에 도움이 되지 않을까 생각해서 제가 선정을 했습니다. 자, 먼저 이제 본격적인 논의에 앞서서 필자가 얘기하는 부분을 간단하게 살펴보면요, 1981년에 이 킬로아섬에 있는 유적들이 세계유산에 등재됐습니다. 그래서
다양한 유산들이 있습니다만은 그 중에 이제 대표적인 것이 궁전과 다음에 요새, 다음에 감옥, 다음에 묘지, 예, 요 네 개가 주된 유적이 되겠습니다. 물론 이 위에도 이렇게 유적들이 존재합니다. 특히 이제 땅에 묻혀 있는 매장된 유적도 있습니다. 왜 이 유산을 등재를 했느냐 하면은 앞서 지도상에 봤듯이 아랍페르시아 지역과 그 다음에 이쪽 잠시만요. 이쪽 오른쪽에 쭉 있는 인도양이라든지 그죠. 그래서 인도양과의 어떤 교육지로서 한때 활발한 전개를 펼쳐왔던 역사가 있습니다. 또 하나는 이렇게 대항해 시대에 영향을 받은 스와힐리 해안의 민족들이 이 킬라섬으로 들어왔다는 것. 그래서 이 아랍페르시아 지역과 인도양 교육을 통해서 다양한 문물들이 교류가 있었고 많은 사람들이 이 킬라섬을 기점으로 해서 교류가 있었다. 그래서 이 당시에 어떤 문화 교류사를 이해하는 데 있어서 상당히 중요하기 때문에 유산으로 등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1981년 유산으로 등재될 당시에 이 유적지는 상당히 관리 상태가 열악했다고 합니다. 네. 그래서 숲이 무성하게 우거져서 실제 유산이라고 하기에는 좀 많이 열악한 부분이 있었고 또 실제 유산 등재하고 난 다음에 관광객들도 그렇게 많이 찾아오질 않습니다. 연간 해봤자 약 300명 정도. 예. 세계적으로 유명한 유산지에 비교를 하면은 상당히 그 수가 적은 편에 속합니다. 그래서 이제 이 필자가 이 지역의 킬라섬에 가서 약 한 10수년 동안 현지 조사를 매년 이렇게 가서 현지 조사를 했다고 합니다. 자그마한 섬이지만은 탄자니아 상당히 먼 나라고 아프리카에 있기 때문에 장기 체류는 개인적인 사정에 의해서 했는지 안 했는지 모르겠습니다만 하여튼 10수년간에 걸쳐서 조사를 했다는 것. 예, 그 다음에 이제 거기서 이제 발견을 한 것이 이런 대표적인 유적들이 있습니다만은 몇몇 유적이 주민들의 신앙생활과 관련해서 상당히 중요하더라. 그래서 그것을 자기는 숨겨진 문화유산 혹은 숨겨놓은 문화유산이라고 자리매김을 하고서 이것을 유산이 등재된 이후에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어떤 이해 당사자들이 해당 유산을 관광 개발해서 하나의 지역 진흥에 이바지하고자 하는 그런 움직임과 그다음 실제 주민들의 어떤 신앙 실천이 과연 공존 가능한가? 공존 가능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하는가? 라는 점을 고찰을 하고 있습니다. 실제 이렇게 세계유산으로 등재된 곳에 이 부지 내에 사는 사람들이 Outstanding Universal Value, 뛰어난 보편적 가치와 더불어서 함께 산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 제가 조금 전에 킬라섬의 사진 중에서 네모난 부분을 잠깐 설명을 드렸습니다만은 그것을 조금 더 확대한 사진이 지금 화면에 보시는 사진입니다.
조금 있다가 다시 이 세부적인 위치에 어떠한 유적들이 있는지는 다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지금 여기 보시는 것처럼 이 사진은 제가 구글 어스에서 캡처를 해온 건데, 이런 사진 마크가 있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실제 구글 어스에 들어가서 한번 클릭을 해보시면은 이 지역에 있는 사진들을 쭉 볼 수가 있습니다. 예, 이 사진에 대해서는 나중에 다시 잠깐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고요. 그 다음 첫 번째 주제가 과거 유산과 실존 유산입니다. 세계유산이 유네스코 세계유산이 등재가 됨을 계기로 해서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이 평소 봐왔던 아니면 자신들이 유지 전승해왔던 그 유적이 뛰어난 보편적 가치를 지니는 세계유산에 등재됨으로 인해서 아마 지역 주민들은 자긍심을 가지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또 자신들이 가지고 있는 이러한 유적을 관광 자원화해서 어떻게 해서든지 지역 진흥에 이바지할 것이라고 그렇게 기대를 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나중에 다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만은 실제 이 유산 등재가 지역 주민에 의해서 등재가 이루어진 것이 아니라 외부인들에 의해서, 외부자에 의해서 등재 신청서가 작성이 되고 외부자에 의해서 등재 신청서가 제출이 되고 등재가 결정되는 그러한 과정이 있었습니다. 어쨌든 이러한 자긍심이나 관광자원화 혹은 지역 진흥을 도모시킬 것이라는 기대와는 역으로 이 주민들은 아무래도 정치적 입장이 약하기 때문에 그들의 발언권이 그렇게 세지를 못합니다. 그래서 실제 보니까 여러 가지 불이익을 당하고 있다는 것을 갖다가 발견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정치적 입장이 약자고 불이익이, 그러면 그 불이익이 발생하는 원인이 뭐냐? 예, 기본적으로 가만히 보니까 유산에 대한 인식 차이라는 겁니다. 기본적으로 이 유산이 등재가 되면서 관공서에서는 이것을 어떻게 해서든지 잘 운영을 해서 관광 자원화를 통한 어떤 지역 진흥을 도모하고자 하긴 하는데, 그런데 이제 문제는 뭐냐 하면은 주민들을 하나의 교육 대상으로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실제 주민들이 해당 유산을 생활 속 아니면 지근에서 봐오고 그 다음에 유지 전승해 왔는데도 불구하고 세계유산이 등재됨을 계기로 해서 관공서가 전면에 나서면서 주민의 어떤 생활 실천을 유산 보호의 하나의 장애물로 생각을 하더라 이겁니다. 그리고 또 주민 생활에 각종 규제가 가해지게 됩니다. 그 다음에 전통적인 어떤 지식으로서 지역 주민들이 가지고 있는 그 지식을 이 관공서에서는 무시하는 현상이 나타나게 됩니다. 한편 유네스코에서는 기존의 이 세계유산이 등재되면서 유형적인 측면이 상당히 많이 강조되어 오고 어떤 보편적 가치를 강조해 왔습니다만은, 그러나 1990년대 이후에 이 세계유산 내에 있는 특히 지역 고유의 어떤 가치,
즉 무형적인 요소를 강조하게 됩니다. 이 부분은 세계유산 협약의 어떤 성격이 변해가는 과정에서 생긴 것도 있지만은 우리가 주요 개념에서 말씀드렸듯이 무형문화유산 협약이 체결되는 그 전후의 상황과도 맞물려 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어쨌든 이 유산이 등재되면서 유네스코와 그 다음에 관공서 주민 이 삼위일체가 트라이앵글이 돼서 잘 조화롭게 굴러가면 좋은데 실제는 그렇지를 못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특히 관과 주민들 사이에 갈등과 불협화음이 생기게 되는데 그것이 이제 구체적으로 어떻게 나타나는지를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거기서 살펴보기 전에 우리가 이 킬라섬의 생활과 그 다음에 이 해양 이슬람 왕국의 역사에 대해서 잠깐 살펴봐야 됩니다. 그래야만이 이 백그라운드를 살펴봄으로 인해서 실제 세계유산, 유형유산 속의 그 신앙이라는 것이 누가, 어떻게, 어떤 이유로 전승하고 있는지를 좀 더 이해하기 쉬울 것입니다. 사실 앞서 사진에서 봤습니다마는 킬라섬은 이슬람 교도들이 압도적으로 많은 작은 어촌 마을입니다. 탄자니아 남부 린디주에 속해 있다고 말씀을 드렸고 섬 주변에는 맹그로브와 그 다음에 산호초들이 가득 있습니다. 물론 여러분들이 이 점에 대해서는 동영상을 보시면 금방 이해가 됩니다. 그리고 인구도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다 해봤자 약 한 1000명 정도 되는데 앞서 지도에서 제가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지도에서 보시면 제가 여기 체크를 해놓은 곳은 유산들이 있지만은 이 부분이 주로 지역 주민들이 살고 있는 주거지입니다. 예, 요즘은 나중에 다시 한번 지도를 가지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세계유산 가까이 거주를 가까운 곳에서 지역 주민들이 생활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대부분의 사람들이 무슬림입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은 철저하게 예배를 지키고 희사를 하고 때로는 금식 기도까지 하는 무슬림들이고요. 그 다음 생업은 한마디로 말씀드리면은 반농 반어입니다. 그래서 섬 안에서는 농사를 짓고 섬 주변에서 이제 어로 활동을 하게 되는 거죠. 그다음에 이제 유산에 등재되기 이전도 그랬습니다만은 등재됨을 계기로 해서 사실 여기에는 등재됨으로 인해서 관광시설이 없습니다. 물론 등재된 이후에 관광시설을 함부로 지을 수 없는 그런 규제가 있기 때문에 없는 것도 사실이긴 합니다. 어쨌든 등재되기 이전에는 그야말로 외부에 잘 알려지지 않은 그 다음에 폐허에 가까울 정도로 상당히 유적들이 많이 손상된 그러한 상태였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앞서 제가 탄자니아 지도에서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이 린디주 자체가 다른 주에 비해서 상당히 발전이 늦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많은 사람들이 찾아오지 않는 그런 원인으로 작용을 하기도 하고요. 또 비가 많이 오게 되면은 교통망이 완전히 마비가 돼서 유통이 차단된다든지 그죠. 그 다음에 섬이다 보니까 육지와 이렇게 고립되는 그러한 경우가 왕왕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지금이라고 하는 것은 아마 이 조사 시점이었겠죠, 그죠? 수도라든지, 그죠? 아니면 상하 수도라든지, 아니면 전기 설비가 없는 그야말로 시골 어촌마을이다. 그렇지만은 앞서 잠깐 말씀을 드렸습니다만은 시베리아가 아니라 아랍페르시아와의 어떤 중세 인도양 교육 시대 그 당시에는 금교육을 통해서 아주 번창한 그런 해양 이슬람 왕국으로서 아주 화려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자, 본격적으로, 그럼 이 킬라 왕국이라고 하는 이 자그마한 어촌 마을에도 이제 왕국이 있었는데, 이 킬라 왕국이 어떤 생활을 하고 또 이제 왕국이 어떻게 흥망성쇠를 했는지 그 역사를 잠깐 이렇게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이 역사와 관련해서 지도에서도 잠깐 보여드렸습니다만은 계절풍 이 몬순을 이용한 이 몬순 바람을 이용해서 이렇게 목조 범선을 타고서 많은 사람들이 아랍페르시아 지역과 그 다음에 스와힐리 해안인 인도양 교육과 밀접하게 관련이 있습니다. 어부들은 특히 이제 이슬람 교도들이기 때문에 어부들은 저는 남자입니다. 네, 남자이고 교육을 하러 가기 때문에 이 범선을 타고 이제 가까운 곳에 가서 이렇게 뭐 고기를 잡는 것도 있지만은 주로 이제 해상 교육을 하기 때문에 좀 멀리 이렇게 나가게 됩니다. 그래서 스와힐리 교육 도시에 이렇게 머물면서 교육을 하게 되는데, 그때 이제 반투 계통의 여성과 결혼을 하는 남성들이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실제 호녀라가 많이 탄생을 하게 되는데, 실제 이 호녀라인 사람들이 스와힐리 문화의 하나의 계승자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킬라 왕국의 이제 그 기원부터 16세기까지를 쭉 기술한 킬라 왕국 연대기라는 이 책에 의하면은 이란의 술탄, 군주죠, 그죠? 술탄인 후세인 빈 알리가 10세기 중엽에 6명의 자식들과 함께 이 스와힐리 해안으로 이주를 해오게 됩니다. 그래서 이 6명이 각자 다른 배를 타고 항해를 했었는데, 어떻게 하다 보니까 이렇게 뿔뿔이 다 찢어지게 되고, 그 중에 한 명인 알리 빈 후세인이 이 킬라 섬에 정착을 하게 되면서 킬라 왕국의 초대 군주가 되게 됩니다. 네, 그러면서 서서히 이 섬이 발전해 나가게 되는데, 12세기 중엽에는 금을 인도양 교육 중개 항구로서 발전을 하게 됩니다. 그래서 금교육을 함으로써 엄청나게 발전을 하게 되고, 14세기의 전반이 되게 되면은 21대 군주인 알하산 빈 술레이만 시대에는 킬라 왕국이 가장 번성한 그러한 시기를 맞이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22대 군주인 다우드 빈 슐레이만 때는 이 유럽의 금값이 폭락을 하게 되면서 왕국이 서서히
쇠퇴를 해 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참 운도 나쁘게 포르투갈 군대가 이 킬로아 왕국을 침입을 하게 되고 1505년에는 포르투갈의 식민지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이후에는 17세기 말에는 오만 군대에 의해서 다시 이제 식민지에 들어가게 되는데 이때 이제 기존에 있던 포르투갈 세력들이 스와힐리를 철수를 하게 되고 한편 오만 군대가 이 킬로아 섬 이외의 그 인근 지역에까지 세력을 확대해 나가게 됩니다. 19세기 초에는 이 오만 왕국이 상하라든지 아니면은 노예라든지 그렇죠. 아니면 정향, 향이다 그죠? 정향 등 열대 생산품 획득을 위해서 탄자니아로 아예 수도를 옮기게 됩니다. 천도를 하게 되는데 그러면서 이제 오만 왕국에 의한 이 인도양 교육 독점은 1890년 영국과 이 독일의 하나의 보호 영토가 되기까지 계속 이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18세기 말에 프랑스하고 잔지바르주의 노예 무역에 의해서 노예 무역 적출항 노예들을 실어서 이렇게 출발하는 항구 킬로아 키빈제 항구가 있습니다만은 킬로아 섬하고 약간 다른 곳입니다만은 근처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 대륙 본토에 있는 이 킬로아 키빈제라고 하는 항구 도시였는데 이쪽으로 이제 모든 상권이 옮겨감으로써 킬로아 섬 자체는 교역 도시로서의 어떤 기능을 상실하게 됩니다. 그러다가 19세기 중반 1843년에 마지막 술탄인 오만 군대에 의해서 추방을 당하게 되자 약 900년 동안 이어왔던 킬로아 왕국은 멸망을 하게 됩니다. 자, 이러한 이 역사적 배경을 여러분들이 조금 이해를 하신 다음에 실제 그러면 왕국은 멸망을 했지만은 이 섬의 잔존해 있는 다양한 유적들이 그 당시에 어떻게 활용되었는지 등등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만은 굳건하지 못한 주민 아니면 뭐 끈끈하지 못한 주민이라고 이야기해도 될 것 같습니다. 자, 앞서 우리가 국제적인 교역 항구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만 군대도 들어오고 포르투갈도 들어오고 그 이전에 아랍, 페르시아와 인도양 교역의 도시로서 이렇게 쭉 그러한 역사를 가지고 있었는데 그러다 보니까 섬에 사는 사람 주민들의 민족 구성에 즉 주민 구성에 영향을 미치게 됩니다. 그래서 인구는 보게 되면은 아프리카 계통인 그 반투 계통의 사람들과 그다음에 아랍 페르시아 지역에서 온 사람 아니면 스와힐리 해안 북부에서 온 사람 또 코모로 섬 등 출생지가 여기저기 뭐 뒤섞인
출생지 서로 다른 28개 민족이 공존하는 그러한 공간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인구 한 1000여 명밖에 안 되는데 이렇게 많은 민족들이 같이 살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다민족으로 구성된 섬 주민들이기 때문에 행정기관이라든지 아니면은 뭐 유네스코라든지 아니면 이 킬러섬의 어떤 세계자연보호기금이 관여하는 방식이라든지 아니면 세계은행 등등 국제단체들이 이 킬러섬의 섬과 어떤 관계를 맺으면서 뭔가 일을 하려고 할 때에, 활동을 하려고 할 때에 여러 가지 문제점이 생기더라 이겁니다. 네, 28개 민족이 살고 있기 때문이죠. 그 중에 이제 많은 비중을 차지하는 사람들을 크게 나누게 되면은 아프리카 계통에 있는 그 반투 계통의 사람들과 다음에 아랍 시베리아 민족 후손인 이 사람들입니다. 특히 이 아랍 시베리아 민족 후손들은 어업뿐만이 아니라 건거리 교육도 하고 그 다음에 제염, 소금 만드는 일도 하고 또 운송업 등등을 하면서 이 반투계보다는 어떻게 보면 사회적 위치가 높다고 할 수도 있고 또 경제적으로도 유리한 그러한 입장에 있다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그리고 그러다 보니까 앞에서 말씀드린 이 국제단체 및 어떤 행정 프로젝트를 추진할 때 그 하나 연결고리가 되는 것이 뭐냐면은 주로 이렇게 아랍 시베리아 계통의 그 후손들 이 사람들하고 주로 이제 연결을 하게 되고요. 그리고 이제 어떤 킬러섬에서는 이렇게 노인들의 어떤 사회적 지위가 높은데 주로 이제 마을의 어떤 의사결정은 이 아랍 반투 계통의 노인하고 그 다음에 이 아랍 계통의 노인이 참가하는 어떤 장로회의에서 이제 결정이 됩니다만은 뭐 젊은 사람들이라든지 아니면 여성들의 의견은 어떤 사안의 결정에는 거의 뭐 반영이 안 된다고 합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러한 역사적인 백그라운드를 가지고 있는 킬러섬이 어떻게 보면 사실 28개 민족이기 때문에 초다민족 사회입니다. 초다민족 사회이고 민족이나 아니면 어떤 세대 간의 격차가 있다는 것. 즉 반투 계통보다는 아랍 시베리아 계통의 민족의 후손들이 사회적 지위가 우위라는 것을 이러한 것을 인식하고서 어떤 관공서라든지 아니면 유네스코에서 추진하고 있는 어떤 프로그램에 주민의 어떤 참가라든지 아니면은 어떤 협조하는 그런 양상을 우리가 좀 더 어떤 균형감 있게 이해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자,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잠깐 쉬었다가 세계유산과 이 공생하는 것의 그 어려움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